4. 야학의 여선생. 읍내에는 며칠에 걸쳐서 심재모와 염상진의 대결에 관한 이야기가 분분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간추려 놓고 보면 결국 누가 이겼느냐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심재모가 형편없이 진 것으로 소문이 퍼졌다. 그러다가 유로에서 살아난 경찰관 4명이 심재모에게 감사의 인사를 오게 됨으로써 소문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염상진네한테서 새 집에 은밀하게 전해준 사망 소식이 번지면서부터 심재모의 명예는 회복되기에 이르렀다. 사람들이 내린 판정은 비겼다는 것이었다. 그 소문들이 날개를 달고 벌교, 조성, 보성을 제멋대로 넘나들고 오락가락한 연후에 그런 판정이 내려지게 되었다. 심재모는 그런 민심의 동향을 대충 감지하면서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런 소문에 신경 쓰기에 앞서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았던 것이다. 연대본부에 사건 보고와 아울러 병력 충원을 요청해야 했고 병력 보충이 있을 때까지 고흥 주둔 병력의 일부를 조성으로 이동 배치시켜야 했다. 그리고 청년단 문제가 골머리를 썩이고 있었다. 유지라는 사람들은 한 덩어리가 되어 염상구의 횡포를 법으로 처리하라고 압력을 가해오고 있었다. 무기로 공갈 협박한 죄라는 것이었다. 만약 염상구를 처벌하지 않으면 유주상이 청년단장 자리에 앉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상부에 직접 보고해 염상구를 반드시 집어넣고 말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사실 청년단의 명칭을 바꾸고 조직을 개편하기로 예정했던 날이 벌써 며칠째 그냥 지나가고 있었다. 사령관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시오. 나도 요렇다고 풍할 두 쪽 단 사내 새끼인데 내 밥그릇 뺏김스로 빙신맨키로 죽은 뒤끼 있어야 하겠소. 남자로 한평상 사는 것이 배짱 노름이고 오기 노름인데 나가 그놈 눈구녕이고 가심이고 푹푹 쑤셔불지 않고 그만하니 끝낸 것은 참고 또 참은 것이란께요. 사령관님이 내 처지가 되었으면 어쩌셨겠소. 그만한 오기점 부린 것이 무슨 죄냐니께요. 염상구의 말이 타당하다고 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터무니없는 말도 아니었다. 그 일은 단순하게 처리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었다. 유지들은 자신들의 위신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저의를 가지고 있었고 염상구는 만약 어떤 조치가 취해지면 정말 이 일을 저지르고 말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유지들 편을 들면 청년단이란 조직 속에 그나마 묶여있던 염상구와 그 휘하의 주먹패들이 금방 불량배로 바뀔 위험이 컸고 그렇다고 염상구의 편을 들면 소위 읍내의 지배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이 어떤 일을 꾸며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을지 모를 일이었다. 그 간단할 수 없는 일의 현명한 해결이란 그 어느 쪽의 편도 들지 않는 것이었다. 중립적 입장에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 묘안이 떠오르지 않아 심재모는 골치를 앓고 있었다. 한편 유주상은 안팎으로 고민에 빠져 있었다. 밖으로는 자신의 마음과는 달리 유지들이 이 일을 몰아가고 있었다. 그는 속마음 같아서는 그까짓 허울 뿐인 감투를 팽개쳐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애초에 일을 시작하지 않았으면 몰라도 이미 결정을 내린 일을 놓고 번복한다는 것은 염상구 놈의 횡포에 굴복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 일이었다. 당할 횡포 다 당한 마당에 그건 다시 스스로 체면을 깎는 일일 뿐이었다. 이제 자신이 취할 태도는 속마음을 감추고 강한 척하는 것밖에 없었다. 그런데 또 하나 난처한 일은 유지들이 내세우고 있는 해결책이었다. 그 강경 일변도가 조마조마하고 아슬아슬해서 밤잠이 안 올 지경이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더라고 그렇게 몰아가다가 언제 어느 때 또 염상구놈한테 당할지 모를 일이었다. 그렇다고 유지들이 그렇게 강경한 태도로 나가는 것은 다 자신의 위신을 찾아주기 위해서인데 피해 당사자가 나서서 적당히 무마하자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유주상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입장에서 나날이 속만 타들어가 토끼똥을 쌀 지경이었다.
그러나 그런 일은 또 아무것도 아니었다. 더 큰 문제는 안에 있었다. 꼭 거짓말처럼 그날 이후로 물건이 말을 안 듣는 것이었다. 그놈 말대로 정말 그놈 칼에는 귀신이 붙은 것일까? 그놈이 괜한 소리를 씨부린 거라고, 귀신이 어디 있느냐고, 그놈이 겁주려고 한 소리라고, 무슨 귀신이 칼에 붙는 귀신이 다 있느냐고 스스로를 일깨우고 강조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것은 전혀 말을 듣지 않았다. 하루거리로 부풀어 올라 나무토막 같은 견고한 힘을 자랑하며 전신이 녹아내리는 쾌감을 주던 그것에 정말 귀신이 붙어버렸는지 형편없이 풀이 죽어 오그라져 있었다. 아무리 색이 동할 기막힌 생각을 해줘도, 아무리 부드럽게 어루만져도, 아무리 아내의 사태 비벼대도 그것은 귀머거리였고 벙어리였고 봉사였다. 안타깝다 못해 환장할 일이었다. 당신 어디 아프요? 아내의 첫 번째 물음이었다. 당신 요새 요상해요? 3, 4일이 지나자 기색이 조금 달라진 아내의 두 번째 물음이었다. 아내가 그럴수록 그건 야속하게도 더 풀죽어들었다. 당신 딴지집 보고 있지라. 표독스럽게 덤빈 아내의 세 번째 물음이었다. 그는 아내의 얼굴을 철퍽 갈기고 말았다. 그건 폭력 행사가 아니라 그가 내던진 1차적인 말이었다. 그리고 그는 2차적인 말로 소갈이 해온 사연을 털어놓았다. 구설 혀야제라 구설. 귀신이 붙었으면 싸게 구설하는 수밖에 없단께요. 아내가 울먹이며 쏟아놓은 말이었다. 거기에 귀신이 붙어 구술하다니. 참 어이없고 기가 막힌 일이었다. 그는 아내를 윽박질러 눌러놓았다. 그런데 그것은 말을 안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놈 말 맞다나 점점 썩어 들어가는 것인지 갑자기 뜨끔거리는가 하면 짜릿거리고 욱신거리는가 하면 찌르르 당기고는 했다. 그는 그럴 때마다 변소로 내달아 그것을 꺼내가지고 요모조모 찬찬히 살펴보고는 했다. 그때마다 픽 풀죽어 있는 물건이 그렇게 볼품없고 초라하고 한심스러울 수가 없어 남모르는 비감을 씹고는 했다. 그가 청년단장직을 이제나마 내던지고 싶은 마음이 절절한 것은 염상구놈의 칼귀신을 떼쳐내고자 함이었다. 칼귀신을 물리쳐 자신의 물건이 옛날의 그 당당한 기운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공산당을 척결해야 한다는 적개심이나 장래를 위한 정치 기반을 다지는 계획쯤은 얼마든지 뒤로 미룰 수가 있었다. 사령관님, 제 생각입니다만 서로 화해를 붙이는 게 어떨지. 옆에서 보다 못한 서장이 심재모에게 조심스럽게 제의했다. 무슨 묘안이 있나요? 지금 상태에서 화해만큼 좋을 것이 없지만 무슨 수로 그걸 실현시킬 수 있을까 싶어 심재모는 고개를 갸웃했다. 양쪽에 말을 걸 수 있는 사람이 나서면 그리 어려운 문제만도 아닐 겁니다. 김범우 선생이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아, 김범우 선생. 심재모는 귀가 번쩍 뛰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마음이 물러나앉고 말았다. 이런 굳은 일에 그분이 꺼리면 피차의 말을 꺼내지 않음만 못하지 않겠소. 그렇게 하죠. 허나 이 문제가 확대되면 염상진이가 조성을 공격한 것만큼이나 복잡하고 골치 아픈 문제가 될 겁니다.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부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으로선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니까요. 그렇죠. 최선이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김 선생이 응할 것 같은가요? 읍을 위하는 일이니까요. 제가 먼저 찾아가 부탁을 할 테니 사령관님이 다시 전화를 좀 거시지요. 아닙니다. 전화로 그런 말 하는 것처럼 큰 결례가 없습니다. 나도 서장님과 동행하도록 하죠. 그러시면 더욱 좋지요. 당장 찾아가게 집에 있는지 전화를 좀 넣어보시죠. 김범우는 집에 있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일어섰다. 우선 금융조합장이란 사람이 청년단장 자리를 넘보는 것을 이해할 수 없군요. 스스로 구구임을 내세우고자 함인가요? 사건 전말을 다 듣고 난 김범우가 혼잣말처럼 한 말이었다. 공갈 협박죄로 고소를 하려면 후딱 할 일이지.
그렇게 압력을 가하고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공갈 협박죄를 범하고 있군요. 제 생각으로는 염상구가 금융조합장한테 정식으로 사과하는 선에서 이를 무마시켰으면 합니다. 김범우는 이렇게 해결 방법까지 밝히면서 굳은 일 맡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귀찮아하거나 싫어하는 내색도 보이지 않고 그렇다고 젠체하는 기색도 없이 시종 신중한 김범우의 태도에 심재모는 친근감 이상의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 싸가지 없고 느자구 없는 새끼가 지명대로 못 살고 황천길 가려고 해필이면 요 염상구 밥그릇을 채뜨렸는디. 성님도 남장께 하는 말인디 성님은 가만히 있으셨겠소? 염상구는 개거품을 무는 장광설을 이렇게 끝맺었다. 가만 안 있지. 잘했네. 김범우가 담뱃불을 끄며 말했다. 음에 성님, 그 말 참말이다요. 왔다매 나속 알아주는 사람은 역시 우리 성님뿐이시. 염상구는 천진스럽게도 좋아하고 있었다. 상구, 그런데 말이야. 방법이 조금 잘못됐어. 야? 방법이라고라? 염상구의 좋아하던 얼굴이 그만 굳어졌다. 자네 직책이 청년단장이지? 그렇죠라. 그러면 직책에 어울리게 좀 점잖은 방법으로 했어야지. 그럼 유주상이 콧대 꺾고 자네 체면 다 세우면서 이런 말썽이 안 났을 거 아닌가? 참말로 글면 진작 좀 겔차 주제라. 자네가 날 찾아왔어야 말이지. 허기는 그렇구만이라잉. 염상구는 뒷머리를 극적였다. 지나간 얘기 다 소용없고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인지 속마음을 말해봐. 네 길을 유지라는 것들이 저지랄을 하고 댐비는디 깝깝허제라. 갑갑하면 내가 들어서 해결을 해볼까? 성님한테 무슨 좋은 생각이 있으시오? 염상구는 반색을 하고 들었다. 감투라는 것이 뭔지 김범우는 피식 웃었다. 염상구의 반색이 공갈 협박죄로 몰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됨으로써 청년단에 발을 붙일 수 없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김범우는 해석하고 있었다. 내가 나서면 해결이 되지. 아이고 성님, 지발 일 매듭 좀 풀어주시오. 유지들이 저 지랄 발광을 함께 속으로는 침이 보트요. 내가 나서려면 자네가 날 도와야 하네. 하모니라? 무슨 일이고 시키는 대로 하져라. 그럼 됐네. 유지들이나 유주상이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자네는 한 가지 일만 하면 되네. 그것이 뭔디요? 유주상이한테 잘못했다고 한마디 사과하는 일이야. 물팍 꿇고 빌라 그 말이단가요? 염상구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 사람아, 무릎은 무슨 무릎을 꿇어. 그냥 입으로 잘못했다고 한마디 하는 거야. 염상구를 밀어치듯 김범우도 언성을 높였다. 알았구만요. 나는 또 물팍 착 꿇고 엎드려 비는 것인지 알았잖아.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임사 10분 100분도 허져라. 그 말 흠수로 속으로는 님이 붙어 먹어라. 니 애비 조시다. 욕을 해도 지놈이 알게 뭐요. 더 심한 욕을 해도 그거야 자네 마음이야. 대하소 성님. 성님 말씀대로 나가 점잖으니 사과할 것인께 일만 풀리게 해주시오. 김범우는 유주상을 찾아갔다. 처음에는 완강한 태도를 보이던 그는 차츰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속마음을 드러내기 시작하더니 마침내는 황당무계한 하소연까지 했다. 그건 이제 염려하실 게 없는 문제입니다. 귀신은 주술을 건 사람이 주술을 풀어야 하는 거니까 염상구의 사과를 받아들여 화해를 하시면 깨끗하게 없어질 증상입니다. 김범우는 솟아오르는 웃음을 눌러가며 그럴듯한 거짓말을 꾸며대고 있었다. 귀신은 무슨 귀신이여라. 사카스탄에서 나한테 칼 던지기를 가르쳐준 사부님이 써먹은 방법을 나도 써먹어본 것이잖아. 그 사부님 말씀이 사람이란 것이 원체 간사시럽고 요사시런 짐승이라 지한테 해로운 소리에는 꼼짝을 못하게 되어 있다는구만요. 그래서 사부님은 오기 부릴 사람이 생기면 칼을 던지고 나서 귀신을 포라먹고 했지라. 유주상이자서 자지가 말을 안 들어 애깨나 세게 껐다.
속이 시원하다. 근데 말이요, 성님. 성님은 어찌 그리 후닥닥 둘러붙였습디요? 성님 거짓말하는 기술이 나본다 무찔인디요? 성님하고 둘이서 점쟁이나 나설 게라? 옛기 사람 싱겁긴. 김범우는 염상구의 어깨죽지를 철썩 치며 의자에서 일어섰다. 다방 안에는 제철이 지난 귀국선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시옷 사 샤 서 쇼 소 쇼 수 슈 스 시 이응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지읒. 하나로 어우러진 여럿의 목소리가 노랫가락처럼 추운 어둠 속에 퍼지고 있었다. 서민영이 운영하는 야학인 교회당이었다. 돌로 지어진 교회당 건물은 어둠에 묻혀 그 윤곽이 지워져 있었다. 밝은 때는 정면의 중앙 상단에 크게 음각된 벌교 교회당이란 글씨보다 먼저 눈에 띄는 왼쪽 문 옆에 1939라고 새긴 숫자도 보이지 않았다. 예수가 탄생한 지 1939년째에 세워진 그 교회를 서민영은 야학으로 빌려 쓰고 있었다. 가락을 이룬 여럿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흐린 불빛을 담은 창문들이 겨우 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히읗 하 야 허 혀 호 효 후 휴 흐 히. 하나로 합쳐져 흐르던 목소리들이 여기서 끝났다. 넓은 교회당 안에 문득 침묵이 가득 찼다. 네, 아주 잘들 했어요. 그렇게 잘들 웬 것처럼 손으로 쓸 줄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이지숙이 정다우면서도 엄한 느낌의 목소리로 말했다. 네! 30명 가까운 학생들이 입을 모아 길게 대답했다. 남녀가 합해진 그들은 구구각색이었다. 빨간 댕기를 들이온 처녀가 있는가 하면 단발머리 소녀가 있었고 상고머리 총각이 있는가 하면 빡빡머리 소년이 섞여 있었다. 그렇듯 나이가 서로 다른 그들이 읍내의 여러 동네에서부터 추위를 무릅쓰고 와 한자리에 모여 앉은 공통점은 그를 깨쳐 무식을 면하고자 함이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추운 것을 조금만 더 참고 이번에는 다 같이 구구법을 외워보도록 하겠어요. 자, 다 같이 시작. 일은 이는 사, 이삼은 육, 이사팔. 모두의 목소리가 조화롭게 합쳐져 울리기 시작했다. 이지숙은 그 울림이 슬픔인 듯 서러움인 듯 가슴을 적셔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가난이란 육신을 배고프게 할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배고프게 만드는 것이다. 최소한의 굶주림을 모면할 길이 없는 빈한 속에서 배움을 얻을 수 없음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었다. 봉건사회의 착취계층은 그 상관관계를 교활하게 이용함으로써 지배계층으로서의 지위까지 대대로 향유할 수 있었다. 대중착취로 부를 축적함과 아울러 대중무지화로 사회의식이 잉태될 시부터 말살해 나갔다. 대중의 무지는 개별적인 굴종과 기회주의만을 낳을 뿐이었다. 그 토양 위에 착취계급의 영속적 지배가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무지한 대중은 응집력이 없는 모래와 같다. 모래밭을 응집력을 가진 흙으로 변화시키려면 끊임없이 물기를 대야 하는 것이다. 그 물길이 바로 가르침이고 일깨움이었다. 사회의식을 획득해가고 확대해가는 대중의 응집력. 그것은 혁명의 무한한 잠재력인 동시에 원동력이었다. 일제치하를 거치며 대중들은 일단 왕권의 절대 신성이라는 허위를 깨닫고 더는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게끔 되었다. 그런 의식의 변화는 시대의 변화와 함께 대중이 깨닫게 된 인식의 발전이었다.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봉건사회의 거부. 그 인식은 바로 그와 반대되는 정치 사회 구조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그것은 모래가 흙으로 변해가는 대중응집력의 싹틈이었다. 그 상태에서 대중들이 맞이한 것이 해방이었다. 해방은 대중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세상의 실현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그것은 대중들의 순박하고 단순한 착각에 지나지 않았다. 대중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살기 좋은 세상이 반봉건적 정치 사회적 혁명을 거쳐야만 이룩될 수 있다는 필연적 사실까지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물론 그것은 대중들의 잘못이 아니었다. 일제치하의 극렬한 탄압으로 말미암아 싹터오르는 대중의 응집력을 혁명의 원동력으로 바꿀 기회를 잃었던 것이고, 해방이 되자마자 그 기회를 잃었던 것만큼 더 열정적으로 대중의 힘을 혁명의 힘으로 불붙여 나아가는 과정에서 미제국주의와 충돌을 일으키게 되었다. 그것은 제2의 기회 상실이었다. 그러나 대중은 어디까지나 건재하고 있었다. 다만 지하로 흐르는 물줄기로 일시적 침묵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지숙은 그 물줄기의 정의로움과 진실됨을 믿고 있었다. 안창민이 염상진과 함께 그 물줄기가 솟구치게 하는 길을 뚫고 있다면 자신은 그 물줄기가 더 힘차게 솟구치도록 불을 떼고 있음을 이지숙은 확신했다. 7호는 30에 5, 76은 40에 2, 77은 40에 9, 78은 50에 6. 학생들은 두 자릿수로 넘어가면서 가락을 맞추느라고 어느덧 필요 없는 말까지 끼워 넣고 있었다. 이지숙은 혼자 웃음 지었다. 학교에서나 야학에서나 그건 어찌할 수 없이 일어나는 현상이었다. 그러지 말라고 주의를 시켜도 그건 고쳐지지 않았다. 합창을 하게 되면 자연히 가락이 생기고 가락의 흐름에 따라 자연히 애자가 끼어들었다. 이지숙은 언제부턴가 우리 가락의 그 자연스러움을 즐기게 되었다. 덮버선을 신었는데도 이지숙은 발이 시려움을 느꼈다. 석탄 난로 하나로는 50평이 넘는 교회당 안의 추위를 녹일 수가 없었다. 어차피 야학도 겨울방학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서민영 선생은 학교의 방학에 따라 야학도 방학을 하라고 했었다.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니 조금 더 견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추위를 무릅써온 것이다. 학생들의 요구도 있기는 했지만 이지숙 자신으로서도 더 가르치고 싶은 숨겨진 욕심이 있었다. 그녀가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국어와 산술이 아니라 그 공부를 마친 다음에 꼭 한 가지씩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였다. 그녀는 우리의 것과 서양의 것을 번갈아가며 이야기했는데 그것들은 건성으로 들으면 그야말로 옛날 이야기나 동화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조금만 신경을 써서 들으면 하나같이 계급의식을 조장하고 혁명의식을 고취시키는 내용들이었다. 그러므로 그녀의 입에 오르는 우리의 이야기로는 남욱군과 선녀나 심청정 같은 것이 아니고 홍길동이나 임꺽정이었고, 서양 것으로는 엄마 찾아 산말리나 왕자와 거지가 아니라 플란다스의 개와 성냥팔이 소녀였던 것이다. 98은 70에 2, 99는 81. 끝에 힘을 모으며 구구법 합창이 끝났다. 좋아요. 아주 잘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오늘부터 겨울방학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배운 것을 총 복습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복습한 것을 잊지 말아야만 글을 읽고 쓰게 되고 수를 척척 계산할 수 있게 돼요. 방학 중에도 매일 한 번씩 외워 절대 잊지 않도록 해야 해요. 약속할 수 있죠? 네. 모두의 대답이 기운찼다. 오늘은 방학날이고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옛날 이야기는 그만두기로 할까요? 이지숙은 넌지시 묻고 있었다. 안 되는디요. 이 소리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듯 했고 오늘 얼어죽게 추운데도 이약 못 드는 것이 아까와 열이 왔단께요. 소녀의 목소리가 카랑하게 울렸고 하만 공부야 무슨 재미가 있간디. 이약 듣는 재미에 그작저작 공부도 하는 것이지. 어느 총각의 굵은 음성이 퍼졌고 그 체면 가리지 않은 말에 여자들 쪽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이지숙은 호롱불의 흐린 불빛 속으로 학생들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웃음을 입가에 피워올리고 있었다. 좋아요. 학생 여러분들이 추위를 견딜 수만 있다면 난 얼마든지 얘기를 하겠어요. 이지숙은 학생들 앞으로 한 발 다가섰다. 선생님, 이약 듣기 전에 한 가지 물을 말이 있는데.
남자 쪽에서 손이 불쑥 올라왔다. 와따 어째 초치고 그런다냐? 퉁명스러운 말이 튀어나왔고 동시간에 까고 잡은 거 아니여? 뒤따라 나온 다른 목소리였고 여자들 쪽에서 다시 킥킥거리는 소리가 퍼졌다. 모두 조용히들 하고 다 같이 질문을 듣도록 해요. 이지숙이 분위기를 바로잡았다. 무명 목도리를 두른 빡빡머리가 주저하는 몸짓으로 일어섰다. 이 말을 물어야 될란지 어쩐지 모르겠는데요. 어른들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라. 하다가 선생님이 모르는 것은 무엇이고 간에 물으라고 하셔서 묻기로 한 것인데요. 하이 자석, 밥다 탑불났고 사설이 질기도 질다. 누군가가 불뚱스럽게 내뱉었다. 선생님, 다른 것이 아니고라. 유로를 차지한 그 사람들이 쌀을 골고루 논아줘서 죽 끓여 먹던 사람들이 밥해 먹는다는 소문이 읍내에 쫙 퍼졌는데 그것이 참말일게라? 빡빡머리의 말은 낮고도 조심스러웠다. 교회당 안에는 갑자기 싸늘한 기운이 뒤덮여왔다. 이지숙은 잠시 망설였다. 마음 같아서는 그건 사실이에요. 염상진 동무와 안창민 동무가 인민들을 위해 한 훌륭한 일이에요. 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었다. 이미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고 어린 학생이 질문을 할 정도가 된 것으로 그 효과는 10분 발휘되고 있었다. 학생의 입에서 빨갱이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라고 말이 나온 것이 이지숙의 가슴을 친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래요. 선생님도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나도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은 일이니까 뭐라고 말할 수가 없군요. 여러분도 모두 그런 소문을 들은 눈치 같은데 나나 여러분들이나 궁금하기는 마찬가지예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더 두고 봐야 알게 될 거예요. 긍정도 부정도 아닌 이지숙의 말은 하등 법에 저촉될 데가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두 가지 목적을 명백한 계산 아래 달성시키고 있었다. 자신도 그 소문을 들었다고 함으로써 소문을 알고 있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안심시켜 앞으로 더 퍼져나가게 하려는 것이었고, 서로가 궁금하기는 마찬가지니까 더 두고 보자고 말함으로써 염상진 내에게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한 것이었다. 이지숙이 말을 끝냈는데도 학생들은 싸늘한 기운을 그대로 유지한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녀는 해독하고 있었다. 그건 유러 사람들에 대한 부러움이었고 염상진 내에게 보내는 지지였으며 혁명과업의 수행이 성공하고 있는 현장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가슴 뻐근해 오는 감동을 억누르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대나무 전설을 이야기해주기로 마음 정했다. 이런 분위기에 그 이야기는 안성맞춤이었다. 자, 여러분, 그럼 선생님이 지금부터 얘기를 시작하겠어요. 오늘 할 얘기는 무언가 하면 대나무 전설이에요. 잘들 들어요. 시작하겠어요.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정림이와 순덕이는 백엔모에 수를 놓고 있었다. 수틀에 팽팽하게 끼워진 동그란 백엔모에는 한 마리 학이 날고 있고 염상진네에게 보내는 지지였으며 혁명과업의 수행이 성공하고 있는 현장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가슴 뻐근해 오는 감동을 억누르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대나무 전설을 이야기해주기로 마음 정했다. 이런 분위기에 그 이야기는 안성맞춤이었다. 자, 여러분, 그럼 선생님이 지금부터 얘기를 시작하겠어요. 오늘 할 얘기는 무언가 하면 대나무 전설이에요. 잘들 들어요. 시작하겠어요.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정림이와 순덕이는 백엔모에 수를 놓고 있었다. 수틀에 팽팽하게 끼워진 동그란 백엔모에는 한 마리 학이 날고 있었다. 그런데 그 학은 거꾸로 나는 모습이었다. 쭉 뻗은 다리를 오른쪽으로 모아 뻗치고 큰 날개를 활짝 펼친 학은 긴 목을 왼쪽으로 휘어돌리고 있었다. 머리에 찍힌 핏빛 점이 흰 몸체 속에서 유난히도 선명하게 고와 보였다. 학은 아래를 내려다보며 검은 선의 형체뿐인 짝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아래에는 위의 학과는 반대 모습을 한 학의 수본이 그려져 있었다.
두 마리의 학은 서로를 마주보는 모습으로 그 긴 부리가 곧 닿을 듯 말 듯하니 가까웠다. 학은 일부 일처로 새끼를 까고 기르며 오래도록 살아가는 수명이 긴 새였다. 두 처녀의 수틀 위에 이미 완성되어 있는 한 마리씩의 학에는 그녀들이 색시를 꿰은 바늘을 한 땀씩 뜰 때마다 나도 좋은 낭군 만나 학 같은 금실로 오래오래 살도록 해주십소사 하고 수수백 번 되는 기원이 서려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백앤모가 완성되어 둥그런 베개의 양쪽에 붙게 되면 베개가 구르거나 놓인 위치에 따라 두 마리의 학은 위아래서도 서로를 사모하는 모습으로 좌우에서도 서로를 사모하는 모습으로 부리를 댈락말락 하고 있게 될 것이다. 두 처녀는 나머지 한 마리씩의 학을 수놓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녀들은 날렵한 손놀림으로 그러나 세심하게 바탕천의 오를 살펴가며 한 땀씩 떠서 부리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십자수에 비하면 몇 갑절 어렵고 정성이 드는 수놓기였다. 바탕천이 다르고 바늘의 크기가 다르고 색실의 배합이 다르고 수놓는 방법이 달랐다. 십자수는 오울이 굵은 광목에다가 일정한 간격을 맞춰 열십자를 만들어가며 수본에 표시된 대로 색실을 바꿔가면 되는 것이어서 바늘도 길고 굵었다. 그러나 조선수는 오울이 가는 비단에다가 실의 이음으로 실물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이라서 바늘 한 땀씩이 제각기 다른 자리를 찾아야 하는 변화를 보이는 데다 색깔의 다양한 조화를 맞추려면 색실을 수시로 바꿔 꿰야 하는데 바늘마저 짧고 가늘었다. 그러나 역시 십자수는 조선수에 비할 바가 못 되었다. 아름다움으로나 자연스러움으로나 점잖음으로나 무게감으로나 조선수가 월등했던 것이다. 순덕이는 하르르 한숨을 내쉬었다. 가녀린 한숨 소리에 맞추듯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가시네. 또 한숨이시. 어느새 정림이가 알아듣고 잽싸게 말을 튕겼다. 순덕이는 찔끔 놀랐다. 아니요, 나 한숨 안 쉬었는데. 순덕이는 얼결에 더듬거렸다. 어쩌자고 한숨이 자신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것인지 그녀는 스스로의 마음이 야속스러웠다. 왔다, 이놈의 가시네. 나를 귀먹쟁이 빙신맹글러고 오네. 글먼, 그 하르르 떨리는 목소리가 네 한숨이 아니고 문풍지 떠는 소리고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일끄나? 정림이가 바늘을 든 손으로 동작을 멈춘 채 옆눈길로 순덕이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순덕이는 정림이의 그 매운 눈길에 자신의 마음을 들킬 것만 같아 얼른 눈을 수틀로 옮겼다. 금매, 나도 모르게 나온 한숨인데. 순덕이는 얼버무리고 있었다. 그 얼굴에 금방 수심이 가득 찼다. 한 번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정림이가 그것을 놓칠 리가 없었다. 책 장사를 하며 사람 눈치 알아채는 것 하나는 남다르게 익힌 그녀였다. 네 무슨 일 있지? 정림이가 수투를 요 위에 팽개치듯 하며 야무지게 순덕이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 서슬에 순덕이는 주춤 물러나 앉았다. 아니요, 아무 일도 없어 가시네요. 순덕이는 애써 태연을 가장했다. 그러나 그 얼굴에 그려진 어색스러운 웃음이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요 멍청한 가시네야. 네 나가 얼마나 눈치 빠른지 알자? 이 시상 사람들 눈 다 속여도 내 눈만은 못 속인다는 것 네 알겠지? 그러고 니하고 나하고는 성재간보담도 더 가차운 사이란 걸 알아였어. 전에도 네 맴이 조금 이호상스러우면 나가 딱 알아맞혀 불고 또 나 맘이 조금 깔끄정하면 네가 딱 알아먹어 불고 아니었냐. 그니께 무담시 나 눈 속일라 오덜 말고 싸게 속맘 털어놓으라 그 말이여. 금매 아무 일도 아니란 게 어째 이리 사람 잡지고 그랬었냐. 순덕이가 수투를 던지며 짜증을 부렸다. 그 얼굴이 곧 울 것처럼 일그러졌다. 정림이는 순덕이의 그런 얼굴을 힐끗거리며 더욱 자신에 찬 웃음을 피워올리고 있었다. 순덕이의 가슴에 감추어진 고민이 무엇인지 환히 잡히고 있었던 것이다. 그건 그 병을 알아본 사람일수록 쉽게 감지해낼 수 있는 것이었다. 알겠어.
근데 말이다 순덕아. 정림이는 순덕이 옆으로 바싹 다가앉으며 얼굴을 이윽히 바라보다가 네가 말 못하겠으면 나가 대신 혀주랴? 마치 어머니가 그러듯이 능청을 떨었다. 아니요. 아무 일도 아니라는데 참말로 네 어째 이랬었냐. 나 집에 갈란다. 좀채로 화를 내지 않는 순덕이가 얼굴빛을 달리하며 수트를 집어들고 일어섰다. 동시에 정림이의 손이 순덕이의 치마를 거머잡았다. 가시네야. 네가 상사병 앓는지 누가 모르지 아냐? 정림이가 내쏘듯 한 말이었다. 어쩌? 순덕이의 입에서 터져나온 소리였고 눈을 꼭 감은 채 숨을 한껏 들이켠 그녀는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으며 요 귀신 같은 가시네요. 네 어쩌 그럼 그것을 알아보렸냐? 탄식하듯 말하는 그녀의 눈에 물기가 번져 있었다. 멍텅구리 같은 가시네. 나가 시방 그 병을 앓고 있는디 니매마나 못 알아먹을 성 부르냐? 정림이가 애조띤 음성으로 중얼거리듯이 말했다. 그려, 니는 새기려고 나가 멍텅구리지. 순덕이의 음성도 가라앉아 있었다. 둘 사이에는 잠시 말이 없었다. 요 위에 아무렇게나 놓인 두 개의 수틀에는 한 마리씩의 학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날고 있었다. 근데 네 가심에 들어앉은 사람이 누구지? 이윽고 정림이가 입을 열었다. 그녀는 순덕이를 쳐다보지 않고 있었다. 한동안이 지나도 대답이 없었다. 정림이는 순덕이 쪽으로 눈을 돌렸다. 고개를 숙인 순덕이는 색실만 쥐어뜯고 있었다. 그다지 활발한 편이 아닌 순덕이가 한 번 물음에 대뜸 남자의 이름을 입에 올릴 리 없다고 짐작했던 정림이의 입가에 따스한 웃음이 어리고 있었다. 순덕아, 니하고 나하고 새해 감추고 덮고 할 일이 무엇이가 있냐.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다 큰 시학씨가 총각 가심에 두는 것이야 당연지사 아니냐? 근데 그 애타는 매몰 부모한테 말하겠냐 성재간한테 말하겠냐. 그러는 게 동무가 있는 법이요. 동무한테 말을 해서 맥힌 속도 풀고 지가 못하는 일 동무가 새 중간에 서서 돕기도 하는 것 아니겠냐? 나는 네가 가심에 품은 남자가 있다니께 똑 나 일맹키로 좋다. 숨기지 말고 얼른 말해 뿌려라. 정림이는 순덕이의 손을 감싸잡고 정겹게 말을 해나갔다. 참말로 숭 안 볼 거요? 순덕이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하나도 숭잡힐 일이 아니라니께로. 빙신 어쩌다가 니한테 들켜 불었는지 모르겠다. 순덕이는 정림이의 손아귀에서 손을 빼내며 안타깝게 말했다. 도저히 그 남자의 이름을 입에 올릴 수가 없었다. 그 남자가 누군지 밝히는 순간 정림이의 웃음거리가 되거나 놀림감이 될 것만 같았던 것이다. 어쩌자고 그런 남자한테 마음이 쏠려가는 것인지 자신이 야속할 뿐이었다. 순덕아, 네가 누구를 좋아해도 그것은 네 맴이고 네 뜻대로인께 숨잡히고 말고 할 일이 아닌 것이오. 설사 소록도 문댕이를 좋아한다여도 다 네 맴인 것이오. 나 말 그리도 못 믿겠냐? 아니요, 믿게요 믿제. 근데? 통 입이 안 떨어지니까 그렇지. 문딩이 네 가심에 품고 혼자 속길해봤자 약도 없는 속백만 생긴다니께. 순덕이는 폭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말을 쏟아버리고 나면 무언가 얹힌 듯 답답하고 꺼림칙한 가슴이 시원해질 것도 같았던 것이다. 그려, 말해 불란다. 순덕이가 고개를 치켜들며 앉음새를 고쳤다. 잉, 얼른 말해 뿌려라. 정림이도 바짝 다가앉았다. 심사령관이요. 순덕이가 고개를 푹 떨어뜨렸다. 어쩔 거나. 정림이의 입에서 터져나온 소리였다. 놀란 그녀가 손바닥으로 입을 가렸을 때는 이미 말이 쏟아져 버린 다음이었다. 순덕이가 입에 올린 사람은 너무나 엉뚱하고 의외였던 것이다. 키가 큰 그 사람이 키처럼 긴 총을 메고 아침 저녁으로 책방 앞을 오가는 것을 보면서도
자신으로서는 아무런 느낌도 갖지 못했던 활동사진 속에서 움직이는 것 같은 멀리 있는 남자일 뿐이었다. 그런데 순덕이는 그 남자를 가슴에 품게 된 것이다. 순덕이도 자기네 가게에서 그 사람을 매일같이 보아왔을 것이다. 정림이는 비로소 그 남자가 벌교에서 몇 개월째 살고 있다는 현실감을 느낌과 아울러 젊다는 사실도 깨닫고 있었다. 언제나 군복 차림으로 모자를 깊이 눌러쓴 채 빠른 걸음으로 오가는 그 사람을 남자로 마음에 담을 수 있었던 순덕이가 놀랍기도 했고 가당찮기도 했고 정림이는 자신의 마음을 종잡을 수가 없었다. 순덕아, 말을 하고 난 게 가심이 참 풀리지야? 순덕이는 느리게 도리질을 하고 있었다. 허먼 더 심한 한숨이 터질 것맨치로 속이 답답해졌다는 것이오? 정림이는 순덕이의 어깨를 흔들었다. 나가 미친년이제. 올라가지도 못하려고 쳐다보고 있는 나가 영축 없이 미친년이제. 순덕이가 시름겹게 중얼거리고 있었다. 순덕이는 지금 자신이 너무 놀라 쏟아내버린 어쩔거나 하는 말에 온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정림이는 눈치챘다. 애당초 순덕이에게 말을 하라고 졸랐던 것은 마음을 상하게 해주거나 또 다른 신경을 태우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정림이는 자신이 엉겁결에 뱉어버린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순덕아, 니넌 올라가지도 못할 나무 쳐다본다는 말만 알았지 10분 찍어서 안 넘어갈 나무 없다는 말은 모르냐? 그러고 말이다. 네가 올라가지 못할 나무 쳐다보는 신세람사 나도 피차 일반이란께로. 니나 나나 소학교 포도시 나온 디다가 나논 책방집 딸려네. 니넌 과자 좀 딸년 신세로 부잣집 아들인 대학생 정하섭이를 가심에 담고 있는 나나 읍내를 찌렁찌렁 울리는 권세 가진 군인 대장을 마음속에 두고 있는 니나 똑같은 신세가 아니고 무엇이냐. 정림이의 말에 순덕이는 귀가 번쩍 뜨이는 것 같았다. 네 시방 무엇이라고였냐? 이적지 정하섭이 그 사람을 가심에 담고 있다는 말, 네 참말이오? 순덕이는 다잡듯이 묻고 들었다. 울음을 머금은 듯한 얼굴로 정림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순덕이는 마침내 정림이가 여태까지 속마음을 감추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정하섭이가 티끌만큼도 마음에 없다고 말해왔던 것이다. 독한 가시네. 어째 그래도 지도권이 마음을 숨기고 사라지디야? 순덕이는 자신의 마음을 헤아리며 정림이가 더없이 가엾은 생각이 들었다. 금매 그 사람이 서울로 공부하러 떠날 때까지만여도 암시랑 아니었는지 요번 난리통에 좌익으로 떡하니 표식 내고 읍내에 왔다 간 다음부터는 수 놓는 손에 희마리가 하나도 없고 어깨가 축 늘어지는 것이 나가 뭘 하고 요 술을 놓고 있는고 하는 생각을 속으로 많이도 였제. 정림이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순덕이는 비로소 가슴의 답답함이 거쳐가는 기분이었다. 이제 정림이는 단순한 동무가 아니고 그 이상의 어떤 느낌으로 마음을 채워오고 있었다. 인자, 니는 어쩔 것이냐? 애만 타제 나가 어쩌겠냐. 니맨키로 아침 저녁으로 얼굴이라도 귀경을 할 수가 있냐. 어디 있는지 알기를 하니 찾아갈 방도가 있겠냐. 나한테 비어자면 니는 수눌 힘이 펄펄 생기겠다. 연병한다 가시네. 근데 니나 나나 인자 어찌었을 거나? 금매 찬찬히 생각해 본께로 니하고 나하고 끈하게 동무되기는 다 틀려묵었다. 뜬금없이 그것은 또 무슨 소리요? 네 서방 심재모하고 내 서방 정하섭이하고 원수지간인데 니하고 나하고도 그리 되는 것 아니겠냐? 음매 문댕이 누가 듣겄다. 둘이는 마주보고 눈을 흘기다가 입을 가리고 쿡쿡거리며 웃기 시작했다. 그만한 높이의 산들이 줄기를 뻗고 그 줄기들이 겹치고 이어지면서 원을 이루어가고 있었다. 그건 산들이 손에 손을 맞잡은 강강수월의 춤이거나 어떤 성스러운 것을 받들어 올리고자 하는 산들의 어깨동무였다. 산들은 신비스러울 만치 확연한 동그라미를 그려내고는
그 안쪽에다 평평한 땅을 마련해 놓고 있었다. 그 전체적인 모양은 거대한 크기의 사발이었다. 어쩌면 조물주가 물사발로 한 번 쓰고 버렸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심재모는 생전 처음 대하는 그 신기한 지형을 정신없이 살피고 있었다.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듣고 지도를 참고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완벽한 작전을 짤 수가 없어 직접 지형 정찰을 나온 것이다.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상상했던 것보다 산은 훨씬 완벽하고 완강한 요새를 구축하고 있었다. 사람들의 말보다는 지도가 한결 불확실했다. 지도에는 예사로운 등고선으로만 표시된 산들이 실제로는 놀랄 만큼 완전한 천연 요새를 만들고 있었다. 산줄기가 끊겨 있는 곳이 보성 쪽으로 한 군데 있다고 했는데 거리가 먼 탓인지 아니면 초행이라서 지형 파악이 서툰 탓인지 그곳을 찾아낼 수가 없었다. 야, 정말 경치 한번 근사하네. 옆에서 들려온 경계병의 감탄이었다. 심재모는 재빨리 경계병 쪽으로 눈을 돌렸다. 경계병은 총을 축 늘어뜨려 든 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이봐, 뭐라는 거야? 심재모의 낮은 목소리가 강한 탄력으로 날아갔다. 경계병이 후닥닥 놀라며 자세를 고쳐잡았다. 경계병을 꾸짖고서도 그의 눈길은 자연스럽게 하늘로 옮겨갔다. 그는 하마터면 경계병과 똑같은 감탄을 할 뻔했다. 하늘에는 구름이 끼어 있었는데 구름의 틈 사이사이로 햇살이 곧게 뻗어내리고 있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것이 유러면 상공이었고 햇살은 마치 무슨 축복인 양 유러면에 뻗어내리고 있었다. 둥그렇게 에워싸인 산들의 기묘함과 그 가운데 이루어진 평지의 신기함에다가 몇 가닥의 햇살까지 뻗어내리고 있으니 그 경치의 아름다움은 황홀할 지경이었다. 심재모는 다시 산줄기를 따라 천천히 눈길을 옮기며 지형을 정찰했다. 지형을 살필수록 마음은 착잡해져 갔다. 현재의 병력으로 섬멸작전이란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확실해졌다. 염상진 부대는 저 아래 유러면에 몰려있는 것이 아니었다. 지난번에도 확인했고 오늘도 확인한 사실이지만 염상진은 병력을 산줄기에 분산시켜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그런 산재한 병력을 소탕하자면 유러면을 둘러싸고 있는 산 전체를 포위하는 것이 기본 작전이었다. 그러나 그건 사단 병력이나 투입되어야 가능할 일이었다. 소탕이나 섬멸을 전제로 할 때 그 작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었다. 비행기로 폭탄을 투하해도 포부대가 폭격을 가해도 될 일이 아니었다. 심재모는 지형을 직접 확인하고 나서야 지난번에 보성의 병력을 유로에 투입시킨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었던가를 가슴 섬뜩하게 느끼게 되었다. 물론 조성으로 병력이 몰렸기 때문에 유로의 방어가 허술할 것이라는 계산을 했고 허를 찌르는 기습작전이긴 했지만 지형적으로 볼 때 그건 포위당하기를 자초하는 행위이기도 했던 것이다. 자신이 전 병력을 끌고 유로면으로 들어가 염상진과 전투를 벌인다고 가정할 경우 그 결과는 보나마나 빤한 것이었다. 자신의 부대는 그야말로 도간에 든 쥐꼴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봐, 경계병. 돌아간다. 심재모가 몸을 낮춘 채 재빠르게 움직였다. 2명의 경계병이 같은 자세로 뒤따랐다. 심재모가 적의 경계를 피하기 위하여 지난번에 주리제 쪽을 버리고 광주로 넘어가는 석거리제로 우회했던 것이다. 그 거리는 지난번에 비해 배 이상 멀었다. 심재모는 유러의 북쪽과 서쪽이 산악지대로 연결되어 있음을 생각하고 있었다. 섬멸이나 소탕을 우선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그 산악 쪽으로 몰아내는 퇴치 작전도 고려해볼 일이었다. 첫째는 민간인 사이에 세포를 부식시키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었다. 둘째는 기습적이고 산발적인 전투를 끊임없이 전개해 적의 병력을 감소시키고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일이었다. 셋째는 적의 병력이 어느 정도 감소되었을 때 퇴치 작전을 전개하는 것이었다. 이미 벌교와 보성 쪽 길목에서는 유러의 고립작전을 위한 검문 검색이 강화되어 있었다. 심재모는 어스름을 밟으며 경찰서에 도착했다.
예상하지 못했던 난감한 문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낮에 지주들이 모여 음력설 전후에서 정하게 되어 있는 그 소장 문제에 대한 의견을 통일했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고 이번 반란 사건에 가담했거나 연루된 사람들 집에는 일체 소작을 내주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권 서장의 요약된 보고였다. 뭐라고요? 심재모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며 눈이 부릅뜨이는가 하자 도대체 그 자식들은 어떻게 생겨먹은 놈들이야? 그 작자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도 모르고 그따위 결정이나 하고 있어. 그 사람들 정말 짐승만도 못한 자들이구만. 구둣발로 닥치는 대로 책상을 걷어차며 소리소리 지르고 있었다. 권 서장 이하 4~5명의 경찰은 꼼짝을 못하고 굳어져 있었다. 그들 모두는 그렇게 화가 난 심재모의 모습을 처음 보고 있었다. 염상진 쪽에서 퍼져나온 소문으로 민심이 현혹되고 있는 판에 그에 맞서 쌀을 풀지는 못할 망정 지주란 작자들이 모여앉아 그따위 결정이나 하고 있으니 바보 천치 같은 작자들 해도 너무하는군. 다소 진정을 한 심재모가 숨을 몰아쉬며 하는 말이었다. 저 방으로 들어가셔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시죠. 권 서장이 눈치를 살피며 말했다. 그럽시다. 심재모는 사령관실을 향해 앞서 걸어갔다. 그의 빳빳하게 세워진 뒷덜미에 아직 풀리지 않은 화가 뭉쳐 있었다. 유로면 사람들이 쌀을 분배받았다는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벌교만이 아니라 조성, 보성 일대가 그 소문의 파도에 휩쓸리고 있었다. 소문이 을에 그렇듯 그 소문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확대되고 과장되고 있었다. 처음에는 쌀을 받아 죽 3끼는 안 거르고 겨울 한철을 나게 되었다더라 하는 것이었다. 그 다음에는 죽을 끓이던 사람들이 3끼 전부 밥을 먹고 산다더라 하는 것으로 변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3끼 밥을 다 찾아 먹고 살게 되었는데 그게 전부 보리 하나 안 섞인 흰 쌀밥이라더라 하고 바뀌었다. 그리고 다시 이어진 소문은 음력설에 떡을 하라고 또 쌀을 나누어 준다더라 하는 것이었다. 나날이 변해가는 소문을 보고로 들으며 심재모는 속수무책이었다. 소문을 막을 수도 소문을 퍼뜨리는 자들을 찾아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소문은 마치 바람처럼 안개처럼 떠도는 것이라서 분명 있으면서도 막상 잡히지는 않았다. 소문을 유포하는 자들을 찾아내는 일도 마찬가지였다. 눈에 띄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고 그러면서도 소문들은 다 알고 있었다. 소문이 나날이 변해가고 있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일 수가 없었다. 자기들도 쌀을 받고 싶은 부러움에서 쌀을 받지 못한 오기로 그러는 것이고 자까지 것들이 그러다가 지치겠지 하는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건 염상진이란 존재가 없는 경우에나 가능한 일이었다. 염상진이 부대를 이끌고 일정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한 그런 소문은 한쪽에는 유리하게 다른 쪽에는 불리하게 작용되게 마련이었다. 그 소문이 날로 악성화되어 가는 것도 염상진의 부대가 가까이 있기 때문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소문의 악성화는 분명 민심의 동요인 동시에 이쪽에 대한 불만이나 불신감의 표현이었다. 심재모는 처음 그 소문을 보고받았을 때 염상진이가 결정적인 심리전을 펴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여파가 심상치 않으리란 생각과 함께 패배를 자인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심리전에 맞서 싸우려면 이쪽에서도 쌀을 분배해야 했다. 그러나 그 누가 쌀을 내놓을 것인가? 전쟁이란 군대와 무기로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건 일찍이 일본 전선에서 체험한 바였다. 민심의 동조나 협조를 얻지 못하는 전쟁은 지게 마련이었다. 일본의 패배는 연합군의 무력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국적을 달리하는 많은 민족들의 외면과 항쟁에 부딪혀 일본은 필연적으로 패배하게 되어 있었다. 다만 연합군의 무력은 그 패배의 시기를 앞당겼을 뿐이었다. 침략 전쟁에서도 그러한데 사상 전쟁에서 민심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가는 더 말할 것이 없었다. 인민의 세상을 이룩한다는 공산혁명을 앞세우고 있는 염상진은 쌀을 나눠줌으로써 그 실천을 보임과 동시에
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민심까지 얻어내려는 심리전을 꾸미고 있었다. 그런 판국에 지주들은 꼭 어린애들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 일을 어찌했으면 좋겠소. 심재모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 일단 그 결정이 소문으로 퍼지기 전에 지주들을 설득해야 할 겁니다.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어렵더라도 할 때까지는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 방법밖에는 달리 무슨 방법이 없으니까. 심재모는 한숨과 함께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고개를 뒤로 젖힌 그는 눈을 번히 뜬 채 담배만 빨아대고 있었다. 그 눈은 아무것도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았고 담배도 건성으로 빨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말이죠. 서장님하고 저하고 둘이서만 나서서 될까요? 서장은 금방 심재모의 말뜻을 알아차렸다. 그도 심재모가 없는 동안에 이 문제를 놓고 여러모로 생각하면서 협조자의 필요를 느꼈던 것이다. 이게 회의 참석자 명단입니다. 거기에 김범우 선생 댁은 빠져 있습니다. 서장이 접혀진 종이를 펴서 심재모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김범우 선생 댁에서 참석하지 않은 건 그런 회의를 반대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 댁 소작인들 중에는 이번 반란에 연관된 사람이 없기 때문인가요? 심재모의 빈틈없는 물음에 권 서장은 주춤해졌다.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연관된 사람이 전혀 없기는 어려울 겁니다. 심재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주들의 명단을 훑어내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김 선생이니 면목 없고 미안한 일이요. 서민영 선생한테도 협조를 부탁드리면 어떨까요? 물론 도움이 될 겁니다. 서민영의 생활 방식을 지주들이 심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을 권 서장은 하지 않았다. 서민영의 영향력이 지주들에게 작용될 수도 있었던 것이다. 좋습니다.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여기서 열도록 합시다. 난 서민영 선생을 찾아뵐 테니 권 소장님은 김 선생을 만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협조자를 한 두어 명쯤 더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노력해보겠습니다. 심재모는 그 길로 서민영의 집을 찾아갔다. 서민영은 어둠침침한 방에서 무슨 그림가를 쓰고 있었는데 초점을 맞추느라고 눈을 몇 번이나 껌벅거리고 나서야 심재모를 알아보았다. 어쩐 일이신가? 일하기 힘드시지? 서민영이 몸을 꾸물거려 앉은뱅이 책상에서 물러나 앉으며 말했다. 예, 할만합니다. 선생님께서는 건강하시고요? 서민영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는데 그 눈길은 무슨 일로 찾아왔느냐고 묻고 있었다. 예, 선생님을 찾아뵌 건 다름이 아니었고. 서민영은 미동도 하지 않고 심재모의 이야기를 다 들었다. 심재모는 되도록 간단명료하게 이야기를 요약하려고 노력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서민영은 몸을 약간 꿈지럭거리더니 다시 바로 앉고는 한참 동안이나 눈을 감은 채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불쑥 한마디를 했다. 그건 하지 않으면 못한 일일세. 그 말이 심재모의 머리를 쿵 쳤다. 심재모는 서민영의 다음 말을 기다리며 무릎 위에 올려진 주먹에 지그시 힘을 주었다. 그 사람들은 지주고 자넨 군인이야.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사람들은 농사장수고 자넨 국책을 따라야 하는 몸이야. 장수는 이윤 추구가 그 목적이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이나 방법을 가리지 않네. 만약 수단이나 방법을 가리는 장수가 있다면 그는 제대로 된 장수가 아니고 결국 장사에 망하게 되지. 농사장수인 지주들이 자기네 이익을 위해 내린 결정을 누구의 설득으로 번복할 것 같은가? 그건 어림없는 소리야. 그들이 그렇게 어설펐다면 어떻게 대대로 지주라는 자리를 지켜왔겠나? 그리고 이건 자네와 직결되는 문제인데 그 사람들의 행위에는 공산주의 척결이라는 국책에 부합하는 명분과 정당성까지 붙어있네. 그런데 자넨 그 국책을 수행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자네가 만약 그들의 결정을 번복시키려 한다면
그들은 자기들 결정을 파괴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파괴를 곧 자기네 이익의 파괴로 직결시키게 되네. 그때 그들은 무서운 결속력으로 뭉쳐지게 되지. 그 대목에서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네. 그들은 대부분 이번 사건에서 인명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네. 그들이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된 동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은데, 자네 행위는 그들의 보복 감정까지 가로막는 것이 되는 셈이지. 그렇게 되면 자네 입장은 어떻게 되지? 막다른 골목이네. 자네를 몰이하는데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고 현실은 그들의 편이고, 어쨌든 그 일은 그만두는 게 좋겠네. 선생님, 그렇지만 그들의 결정대로 소작을 뺏게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민심을 잃는 사회 혼란의 원인이 되고, 따라서 그건 국책에... 아네. 내 어찌 자네 마음을 모르겠나. 서민영은 손까지 저으며 격한 감정으로 이어지는 심재모의 말을 제지했다. 자네가 날 찾아오기까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내가 어찌 모르겠는가. 염상진과 대치하는 입장에서 자네 생각은 100번 옳아. 나도 자네 생각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말이야. 그러나 또 다른 현실을 무시하거나 적대할 수는 없는 일이지. 이건 자네들아 이 세상을 약삭빠르게 살라거나 옳지 않은 일에 야합하라는 게 결코 아니네. 면전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오늘 같은 현실에서 자네 같은 젊은 군인은 귀한 존재야. 난 자네 개인이 아니라 자네 같은 존재들을 귀히 여기고 보호하고 싶은 사람이야. 황송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그 결정은 작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민영은 방바닥을 내려다본 채 한동안 말이 없었다. 방 안은 불을 밝혀야 할 정도로 어두워져 있었다. 서민영이 장기침을 하고는 입을 열었다. 기다리시게. 어떤 해결책이 있긴 있을 것이네. 서민영의 입은 다시 다물려 버렸다. 침묵했던 시간에 비해 너무 짧고도 막연한 말이었다. 그러나 심재모는 더 할 말이 없었다. 그는 서민영 선생의 말을 전체적으로 더듬어 내렸다. 그분의 말이 포괄하고 있는 뜻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었다. 선생님, 그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앉으시게. 저녁 먹고 가야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앉으시라니까. 밥대에 오신 손님을 밥을 먹이지 않고 간 데서야 말이 되는가. 화급한 공무만 없다면 들고 가시게. 예, 별일 없습니다. 심재모는 다시 자리를 잡고 앉았다. 밥대에 손님을 그냥 보내는 것도, 권하는 밥을 손님이 먹지 않는 것도 예가 아니라던 할아버지의 말을 심재모는 떠올리고 있었다. 심재모가 경찰서로 돌아왔을 때 김범우를 찾아갔던 서장은 이미 돌아와 있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 여러 말이 있었습니다만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김 선생이 나서는 건 어렵지 않은데 글 자체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문제니까 재고해야 할 거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거 참... 심재모는 자신도 모르게 이런 소리를 크게 냈다. 서로 다른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결론을 내린 두 사람에게 감탄이 절로 나왔던 것이다.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주들한테는 연락했습니까? 김 선생 말이 그래서 사령관님을 기다리고 있던 참입니다. 잘 됐습니다. 연락 안 하셔도 됩니다. 심재모가 돌아섰다. 아니, 서장이 의아스러운 얼굴로 주저했다. 내일 회의는 취소입니다. 기다리십시다. 어떤 해결책이 있긴 있을 것이니. 심재모는 사령관실로 걸어가며 커다란 목소리로 서민영의 말을 그대로 옮겨놓고 있었다. 다음날 오전부터 지주들의 결정이 소문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그 소문은 거친 바람이 되어 읍내를 뒤덮어가고 있었다. 5. 누가 묵어도 묵을 떡인디. 거무칙칙한 색깔의 뻘밭이 차창 밖으로 한정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 뻘밭은 판판하게 손질되어 있었고 일직선으로 뻗어나간 두렁들이 아귀를 맞춰가며 뻘밭을 반듯반듯한 네모로 나눠놓고 있었다. 그것은 소금밭이었다.